딸 시집 보내는 집에서야 상관없겠지만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입장에선 좀 아쉽죠. 호텔 레스토랑 개인 룸이었습니다. 예비 사돈이라는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고졸이라고 했더니 네 하셨어요. 자영업이냐고 물으셨어요. 우리 아들은 서울대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더니 마지막에 저 말을 하셨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타원입니다. 명함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 이야기는 그 전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이에요. 학력은 고졸.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취직했습니다. 18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시킨 일은 뭐든 했고 안 시킨 일도 찾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넘게 일만 했어요. 남편은 12해 전에 먼저 갔습니다. 지병이었어요. 오래 알았거든요. 마지막 몇 달은 병원에서 보냈는데 그이가 떠나고 남은 건 빚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포기하라고.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이가 시작한 사업이었으니까. 그이 이름이 적힌 간판이었으니까. 빚을 다 갚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갚고 나니까 사업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유통 쪽으로 물류를 엮고 계열사를 만들고 지금은 한성그룹이라는 이름으로 계열사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명함도 굳이 안 내밀고 모임도 안 나가요. 옷도 수수하게 입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냥 동네 아주머니 같다고 해요. 그게 편하거든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티를 내는 게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티를 내는 게 하나 있다면 딸이요. 한서연, 33,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 밝고 활달하고 사람 좋아하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아이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한테 남은 건 빚뿐이었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남았었어요. 이 아이 하나 키우려고 40년을 버텼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상견례가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2년 사귄 남자친구 임준혁 씨, 그 집안 어른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 쪽에서 잡은 거라고. 저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꺼내놓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네이비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늘 입는 차림이었습니다. 특별히 차려입을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이 아이가 평일에는 자기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오거든요. 내일 상견례니까 오늘 오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엄마, 아직 안 잤어? 응. 들어와. 서연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안 좋았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색이 없었어요. 화장을 안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소파 맞은편에 앉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밝은 아이인데 그날은 눈이 진지했어요. 뭔가 꾹 눌러 담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말해봐. 서연이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7주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았는데 손가락에 힘이 풀려서
소파 틈으로 빠졌습니다. 그걸 주울 생각도 못했어요. 준혁 씨는 알아? 응. 나한테 먼저 말했어. 기뻐했어. 서연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둘 다인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기쁜데 뭔가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 엄마, 내일 상견례에서는 말 안 하려고. 아직 초기니까. 석 달 지나고 안정되면 그때 말하려고. 그래. 그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서연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입덧이 있는 거겠죠. 이 아이가 저한테 걱정 끼칠까봐 괜찮은 척하는 게 보였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어요. 저 앞에서는 서연아, 응? 잘 됐다. 그 한마디밖에 못했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목이 메어서 안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웃었어요. 그 초승달 같은 눈으로. 나도 잘 됐다고 생각해. 서연이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 손이 이렇게 차가웠을까? 몰랐어요. 바빠서 잠깐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 씨 어머님은 어떤 분이야? 서연이가 살짝 머뭇거렸어요. 그게 보였습니다. 좀 까다로우시대. 준혁이가 그러더라고. 까다롭다는 게 어떤 쪽이야? 그냥 격식 같은 거? 예절이나 체면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래. 서연이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괜찮아. 준혁이가 잘해줄 거야.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 준혁 씨가 잘해줄 거라는 말. 그 말들이 귓속에 남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었어요. 그냥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배 밑이 싸해지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데 틀린 적이 별로 없는 그 감각. 서연이가 방에 들어간 뒤에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한번 봤어요. 네이비 재킷, 흰 블라우스, 수수한 차림.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명품 가방도 안 들고 보석도 안 해요. 그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그게 갑자기 걸렸습니다. 상대 집안 어른이 격식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이렇게 가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고졸의 수수한 차림에 명함도 안 내밀 거니까.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화날 일이 생겨도 삼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대신 한번 움직이면 끝을 봐요. 그게 저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기쁨, 내일 상견례에 대한 긴장,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안. 세 가지가 뒤섞여서 새벽 3시까지 천장만 보다가 겨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꽤 이름 있는 곳이었어요. 서연이가 준혁 씨 쪽에서 잡았다고 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니까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발밑에 대리석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이런 데 올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안 오는 사람이에요. 갈 수는 있지만 안 가는 거예요. 서연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긴장했어? 아니, 긴장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어젯밤에 잠을 못 잤더니 눈이 좀 뻑뻑했습니다. 개인 룸에 들어서니까 이미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맞은편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그리고 옆에 준혁 씨가 일어서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준혁 씨는 늘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서연이를 데리고 올 때마다 인사를 꼬박꼬박 했고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서연이를 좋아한다는 건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상대편 여자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저는 준혁이 어머니 박미숙이에요. 미소를 지으셨는데 입은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는 게 느껴졌어요. 네이비 재킷, 흰 블라우스, 장식 없는 손목, 명품 로고 하나 없는 가방. 그 시선이 0.5초 만에 저를 다 읽고 지나갔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눈을 알아봐요. 값을 매기는 눈이에요. 한정숙입니다. 서연이 엄마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자분은 임재호 씨, 준혁 씨 아버지, 자동차 부품 쪽 중견기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에 힘은 있었지만 눈이 불안했습니다. 아내 쪽을 한번 흘끗 보고 다시 저를 봤어요. 뭔가를 신경 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 15분은 괜찮았습니다. 음식 주문하고 날씨 이야기하고 준혁 씨가 서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준혁 씨도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는 데는 오래 안 걸려요. 스테이크가 나오고 나서였습니다. 박미숙 씨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은 어디 나오셨어요? 가볍게 물어보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왜 나오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예감한 그대로였거든요. 고등학교요. 상업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것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니까요. 1초, 그 1초가 길었습니다. 박미숙 씨 얼굴에 뭔가가 스쳤어요.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아, 네. 내가요.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40년 넘게 일하면서 수백 번 들은 소리거든요. 서연이 손이 테이블 밑에서 제 무릎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손이었어요. 저도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서울대 나왔거든요. 경영학. 박미숙 씨가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말했어요. 자기 아들 자랑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대답 바로 뒤에 나왔어요. 고졸이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은 서울대라고. 이게 우연일까요? 아, 그러세요. 훌륭하시네요. 네. 준혁이 아버지도 대학 나왔고, 저도 대학 나왔고, 집안이 다 그래요. 임재호 씨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불편한 거겠죠. 하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박미숙 씨의 말이 한 겹씩 벗겨졌습니다. 서연 씨는 대학 나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 단어가 식탁 위에 툭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좀 더 배우셨으면 서연 씨도 더 좋은 데 갔을 텐데. 서연이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이 아이 턱이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 얘기는. 아이, 사실이 그렇잖아. 박미숙 씨가 아들 말을 잘랐어요. 준혁 씨 입이 닫혔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게 보였어요. 오래된 습관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온 거겠죠.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괜찮았어요. 아직은. 그런데 사돈어른 하시는 일이 뭐라고 하셨죠? 유통 쪽?
네. 유통물류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사하시는 거구나. 자영업이요? 장사, 자영업. 계열사 6개를 장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물론 박미숙 씨는 그걸 모르니까 한 말이겠죠.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말투가요. 장사하시는 거구나 해서 구나가요.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정해놓고 확인하는 겁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속으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좀만 더 참으면 끝나니까. 서연이도 참고 있으니까. 이 자리가 끝나면 차에서 괜찮다고 말해줄 거니까. 그런데 박미숙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솔직히 이 말 뒤에 오는 게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 집에서야 상관없겠지만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입장에선 좀 아쉽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포크 소리도 물잔 소리도 멈췄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혁 씨가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임재호 씨는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받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그리고 일어섰어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 박미숙 씨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파혼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일어선 게 아니었거든요. 참을 수 없어서 일어선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박미숙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고개를 숙인 채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는 제 딸. 제 딸 앞에서 그 말씀하시면 안 됐어요.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차가웠는데 지금은 더 차가웠어요. 이 아이 손을 잡고 개인 룸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임재호 씨가 여보, 잠깐 하는 소리가 들렸고 준혁 씨가 어머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돌리려 했어요. 제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지 마.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박미숙 씨가 제가 놓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대요. 거기에 적혀 있는 게 뭔지. 한죽한 성그룹 회장 한정숙. 임재호 씨 얼굴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검색해 봤겠죠. 계열사 6개. 유통물류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 박미숙 씨는요. 그래도 사과를 안 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명함을 보고도 설마 이게 진짜겠어? 그랬대요. 임재호 씨가 집에 가서 확인하고 뒤집어졌다고 합니다만 아내에게 강하게 뭐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좀 참지 정도가 전부였겠죠. 그건 나중 일이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에 탔습니다. 서연이가 조수석에 앉자마자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소리를 안 내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좀만 더 참으면 됐는데. 내가 참으면 됐는데.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코가 막혀서 말이 뭉개졌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앞에서 우는 걸 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서연아. 응. 그건 참는 게 아니야. 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참는 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전방을 봤어요. 주차장 출구 쪽 램프에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시렸어요. 형광등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을 때 서연이가 조용히 한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무의식이었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한 동작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부터 서연이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안 받았어요.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두세 번 울리기 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5번, 6번 울려야 겨우 받았습니다. 그것도 목소리가 달랐어요.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파혼이라는 게 이 아이한테도 충격이었을 테니까. 2년 사귄 사람이잖아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는데 엄마가 상견례에서 파혼을 선언해버렸으니 서연이 입장에서는 복잡했을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가 주말에 집에 오지 않았어요. 일이 바쁘대요. 문자로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너도 먹어. 그게 전부였어요. 괜찮은 척하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아이가 괜찮을 때는 문자에 이모티콘을 붙여요. 하트도 넣고 웃는 표시도 넣고. 그런데 그 주부터 이모티콘이 사라졌어요. 글자만 왔습니다. 마침표도 없이. 회사에서 비서한테 보고를 받다가 한 가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임성산업이라고 알아? 비서가 잠깐 찾아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 중견기업입니다. 매출 규모는 크지 않고요. 저희 계열사 직접 거래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끊었어요. 더 파고들 이유가 없었으니까. 파혼한 마당에 상대 집안 사업까지 조사하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상견례가 있고 3일 뒤 서연이가 점심시간에 회사 밖으로 나왔어요. 늘 가던 김밥집에 가려고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였어요. 서연이가 멈췄대요.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상견례에서 한 번 본 얼굴, 자기 엄마를 고졸이라고 무시한 얼굴, 그 얼굴이 자기 직장 앞 골목에 서 있었어요. 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서연이가 대답을 못했대요. 심장이 쿵쿵거려서. 박미숙 씨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쳤어.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준혁이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인데 내 엄마가 뭐? 파혼? 그걸 사돈 앞에서 해? 서연이가 뭐라고 말하려 했대요. 근데 그 사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졸 엄마 밑에서 뭘 배웠길래 이 짓이야. 가정교육이 그 모양이니까. 골목이었어요. 좁은 골목. 양쪽에 건물벽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지만 누가 들을 수도 있는 곳이었어요. 박미숙 씨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식장 계약금 물어낼 거야? 혼수 준비한 돈은? 다 내 엄마가 벌인 일이잖아. 서연이는 말을 못했대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욕하는 말 앞에서 뭘 어떻게 대꾸해요? 반박하면 싸움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든 지는 자리였어요. 박미숙 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그 명함이 진짜인 줄 알아? 고졸이 무슨 회장이야. 웃기지도 않아.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서연이는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대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러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대요. 아무 일 없는 척. 그날 저녁 제 전화가 왔을 때 서연이가 안 받은 게 그래서였어요. 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목소리가 떨리는 걸 들킬까봐.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자기 지인 모임에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 식대로 꾸며서요. 사돈이라는 사람이 고졸인데 태도가 어찌나 건방지던지 파혼을 선언하더라. 사돈 앞에서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 집 딸도 만만치 않아. 교양이 없으니까 엄마가 그러는 걸 말리지도 않더라. 사실과 다른 말이었어요. 건방진 건 저쪽이었고 교양이 없는 것도 저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떠드는 쪽이 이기는 게 소문이에요. 진실은 나중에 오고 인상은 먼저 박히니까. 그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직장 동료 아내였어요. 그걸 박미숙 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알았으면 더 조심했겠죠. 아니, 그 사람 성격이면 알아도 그랬을 수 있어요. 소문은 그 경로를 타고 서연이 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느꼈대요. 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점심 먹자고 부르는 사람이 줄었고 회의 중에 시선이 이상했고 복도에서 자기가 지나가면 말소리가 멈추는 순간들이 생겼다고. 이유를 몰랐대요. 처음에는 나중에 같은 팀 후배가 살짝 알려줬다고 합니다. 선배, 혹시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알았대요. 서연이는 아무한테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을 안 했냐고 나중에 물었어요. 서연이가 이유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엄마가 상견례에서 자기 때문에 무시당한 것에 이미 죄책감이 있었대요. 거기다 이런 일까지 알리면 엄마가 자기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봐. 둘째, 임신 소식에 기뻐하시던 엄마 표정이 계속 떠올랐대요. 만약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기쁨을 빼앗는 게 무서웠다고. 셋째, 이건 서연이가 가장 작은 목소리로 말한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 30살 아이가요.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상견례가 있고 1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회사에서 복통으로 쓰러졌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유산이었어요. 7주였던 아이가 그때 9주가 조금 넘었을 겁니다. 의사가 말했대요. 스트레스와 과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서연이가 병원에서 처음 전화한 사람은 준혁 씨였어요. 준혁 씨가 달려왔대요. 병원 복도에서 서연이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서연이는 안 울었대요. 그냥 천장을 보고 있었다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아직? 서연이가 준혁 씨한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아직? 그 아직이 며칠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넘었습니다. 서연이는 저한테 연락을 하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목소리가 좀 낮아진 것 같기는 했는데 저는 파혼 때문에 기운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요. 딸이 그 고통을 혼자 삼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요. 회사에서 분기 보고를 받고 계열사 회의를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서연이한테 잘자 문자를 보내고 잤습니다. 매일 똑같이. 이 아이가 병원 침대에서 혼자 천장을 보고 있을 때 저는 보고서에 밑줄을 긋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지금도. 상견례가 있고 20하루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비서한테 일정 브리핑을 받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에 계열사 실적 보고, 오후 2시에 물류센터 현장 점검, 4시에 외부 미팅.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어제와 같고 내일과 같은. 비서가 브리핑을 마치고 나가려다 멈칫했어요. 회장님, 오늘 아침 우편으로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크라프트지 봉투였어요.
겉면에 법무법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네. 개인 수신으로 왔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에 봉투를 열었어요. A사 용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 상단에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발신인은 임준혁의 법정 대리인, 수신인은 한정숙.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식장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혼수 준비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항목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어요. 예식장 계약금 2천만 원, 혼수 가전 400만 원, 예복 맞춤 비용 200만 원, 합산 금액 아래에 상기 금액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2번 읽었어요. 천천히.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600만 원. 제게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큰 돈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서류를 보낸 사람의 의도였어요. 파혼을 선언한 쪽은 저예요. 맞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먼저 일어선 건 제가 맞아요. 그런데 왜 파혼을 했는지, 뭐가 먼저였는지, 그건 빠져 있었어요. 사유란에 일방적 파혼에 의한 계약 해지 및 손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에 임준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게 준혁 씨가 직접 보낸 건지, 박미숙 씨가 아들 이름으로 보낸 건지, 그건 몰랐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어요. 화가 났냐고요? 아니요.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대신 한 가지가 선명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건드리는구나. 비서를 불렀습니다. 박미숙이라는 사람. 상견례 때 만난 상대편 어머니야. 이 사람이 요즘 뭐라고 다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물어봤던 임성산업. 그 회사 좀 더 자세히 알아봐줘. 거래 관계까지.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에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오전 회의에 들어갔어요. 10시 회의, 2시 현장, 4시 미팅. 평범한 하루를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원래 그래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티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도 티를 안 냅니다. 움직일 때만 움직여요.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연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왜? 밥 먹자. 엄마가 갈게. 서연이 오피스텔 근처 식당에서 만났어요. 서연이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살이 빠졌어요. 뺨이 홀쭉해져 있었고 손목이 가늘어져 있었어요. 3주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응, 먹어.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밥을 제대로 먹는 사람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입맛이 없으면 된장찌개만 먹었어요. 찌개가 나오고 서연이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한 숟갈 뜨고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척하면서 서연이를 봤어요. 이 아이가 괜찮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파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변호사 서류를 받고 나서 한 가지가 걸렸어요. 이 서류를 보낸 쪽이 박미숙 씨라면 그 사람이 상견례 이후에 가만히 있었을까? 저한테만 이러는 걸까? 서연아. 응? 준혁 씨 어머님이 직장에 찾아온 적 있어? 서연이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서연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눈이 아니었어요. 들켰다는 눈이었어요. 엄마, 그게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서연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서연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뭐라고 했어? 고졸 엄마 밑에서 뭘 배웠길래 그랬어?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사람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소리들이 다 멀어졌습니다. 또 소문도 냈어. 엄마가 상견례에서 건방지게 굴었다고. 그게 직장까지 퍼졌어. 서연이가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서 있었던 일, 소문이 퍼진 경로, 팀 분위기가 달라진 것, 혼자 버텨온 3주.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이 말을 다 들었어요.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서연이가 다 말하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미안해.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데. 너 때문이 아니야. 그래도 너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 서연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참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울면 안 되니까. 이 아이는 늘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안 울어요. 저도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가 더 힘들어지니까. 밥 먹어. 다 식겠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겨우 한 숟갈을 떴어요. 집에 왔습니다. 밤 9시쯤이었어요. 서연이를 오피스텔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코트도 안 벗고 직장 방문, 소문 유포, 변호사 서류,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건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에요. 순서가 있었어요. 먼저 딸을 흔들고 그 다음에 저한테 돈을 청구한 겁니다. 거기까지 정리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데려다 줬는데 왜 왔을까? 뭔가 남은 말이 있는 거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아까 식당에서 다 말한 줄 알았는데 이 아이 눈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더 안고 있는 눈이었어요. 서연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마주보고. 엄마. 응. 서연이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길게, 천천히.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 더 있어.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왜인지 몰라요. 아직 아무 말 안 들었는데 몸이 먼저 알았어요. 엄마, 사실 그때 아기가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이 목소리가. 지금은 없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 시계 소리, 서연이 숨소리. 그것밖에 안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천천히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알았어. 7주였어. 엄마한테 말했잖아. 그 사람이 직장에 찾아오고 소문 퍼지고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소리내서 우는 걸 본 게 몇 년 만이에요. 아니,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어요. 18일 만에 없어졌어. 회사에서 쓰러졌어. 병원에서 혼자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가 또 속상할까봐. 그 말에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이 아이가 아기를 잃고 병원 침대에서 혼자 천장을 보면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못한 이유가 엄마가 속상할까봐. 그게 이유였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요.
대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발끝부터 차가워지더니 손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꽉. 이 아이 어깨가 가늘어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안으면 탄탄했는데 뼈가 만져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안 먹었으면, 얼마나 혼자 버텼으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연이 울음이 잦아들 때쯤 제가 말했어요. 무시는 참을 수 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들도 다 참을 수 있어요. 엄마, 근데 이건 달라요. 서연이 눈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코끝이 빨간 얼굴. 18살 때 아빠 장례식장에서도 안 울던 아이가 지금 제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가 할게. 딱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뭘 하겠다는 건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알았을 겁니다. 엄마가 움직이겠다는 뜻이라는 걸.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 어깨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제 방에서 잤어요. 어렸을 때처럼 제 팔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뒤에도 한참 동안 숨이 고르지 않았어요. 잠꼬대처럼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천장,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머릿속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직장 방문. 증거가 있을 거예요. 건물 CCTV. 소문 유포. 출처를 추적하면 경로가 나올 겁니다. 변호사 서류. 이건 저쪽에서 먼저 보낸 거예요. 세 가지 다 증거가 남는 것들이에요. 내일 아침에 움직이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서연이가 제 팔에 얼굴을 묻고 잠든 뒤로 한숨도 못 잤어요. 밤새 천장을 보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서연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12살 때 같았어요. 이불을 턱까지 여며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평소대로 다크 그레이 재킷에 흰 블라우스, 장식 없는 시계, 가방, 거울을 봤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얼굴이었어요. 원래 표정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식탁에 죽을 써놓고 메모를 남겼어요. 서연아, 죽 데워 먹어. 엄마 출근. 평범한 메모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밖에서 보면요. 회사에 도착한 건 7시 반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아직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일찍 출근하는 편이에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루가 돌아갑니다. 8시에 비서가 출근했어요. 보고 있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지시한 건 박미숙 씨의 동태, 그리고 임성산업거래관계. 들어와서 이야기해. 비서가 들어왔어요. 서류 2건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 박미숙 씨 관련이었어요. 상견례 이후에 제3자 접촉이 확인됩니다. 서연 씨 직장 건물 CCTV에 해당 인물 출입 기록이 있고요. 같은 날 건물 앞 골목 일대 외부 CCTV에도 잡혀 있습니다. 날짜, 상견례 3일 후입니다. 3일. 상견례에서 제가 명함을 놓고 나간 지 3일 만에 제 딸 직장에 찾아간 거예요. 소문 관련은 박미숙 씨 지인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 모임 참석자 중 한 분이 서연 씨 직장 동료의 배우자로 확인됐습니다. 소문 유입 경로는 이쪽으로 추정됩니다. 역시 경로가 있었어요.
소문이라는 건 공기 중에 퍼지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이 있어요. 두 번째 서류 볼게. 임성산업 관련이었어요. 직접 거래처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유통계열사 하청업체 중 2차 납품 라인에 임성산업이 잡혀 있습니다. 중간 유통사를 거쳐서 납품하는 구조예요. 우리가 직접 계약한 건 아니고, 아닙니다. 중간 유통사와 저희가 계약하고 그 유통사가 임성산업에서 부품을 받는 구조입니다. 2차 하청. 직접 거래는 아니지만 연결은 돼 있었어요. 그쪽에서 이 관계를 알고 있었을까? 비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하청이면 최종 발주처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하셨겠지. 비서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제 말투가 평소와 달랐을 겁니다. 내용은 같은데 온도가 달랐을 거예요. 비서는 10년 넘게 저와 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어조를 쓸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았을 겁니다. 고마워. 나가봐. 비서가 나간 뒤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한 건 부탁드리려고요. 말씀하세요. 명예훼손하고 공갈. 2가지로 접수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마 놀랐겠죠. 제가 법적 대응을 요청한 적은 사업 초기 이후로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보낼게요. 오늘 중으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화는 어젯밤에 다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것만,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그게 제 방식이에요. 유산건은 넣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100%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그건 가능성이지 단정이 아니에요. 법정에서는 가능성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확실한 것만 들고 가야 해요. 명예훼손, 소문 유포 경로와 내용이 있으니까 증거됩니다. 공갈, 변호사 서류를 통한 금전 요구. 서류 자체가 증거예요. 직장 방문은 업무 방해와 모욕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CCTV가 있으니까. 3가지. 전부 증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서류를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9시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대로. 이건 나중에 서연이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날 서연이가 준혁 씨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서연이가 먼저 연락한 거였습니다. 엄마가 다 알게 됐어. 준혁 씨가 멈칫했대요. 직장에 찾아온 것도 소문 낸 것도 다 알아. 준혁 씨 얼굴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일도. 준혁 씨가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대요. 이 사람은 유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병원에서 처음 전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달려와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서연 씨, 미안해요. 준혁 씨가 말했대요. 엄마한테 말할게요. 내가 직접. 그날 저녁, 준혁 씨가 집에 갔습니다. 박미숙 씨와 임재호 씨가 거실에 있었대요. 엄마, 왜 밥 먹었어? 엄마가 서연이 직장에 찾아갔어? 거실이 조용해졌대요. 임재호 씨가 고개를 들었고 박미숙 씨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았대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찾아갔지. 당연히 찾아가야지. 그 아가씨가 먼저 우리 아들을. 서연이가 뭘 했는데.
준혁 씨가 말을 잘랐어요. 이 사람이 엄마 말을 자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상견례에서도 못했잖아요. 엄마가 사돈한테 막말을 하는데도 끼어들다가 한마디에 입이 닫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대요. 엄마, 서연이 아기 잃었어. 박미숙 씨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졌대요. 뭐? 서연이가 임신해 있었어. 상견례 전부터 7주였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엄마가 회사 앞에 찾아간 다음에 소문 퍼뜨린 다음에 3주 만에 유산했어. 거실에 시계 소리만 흘렀대요. 임재호 씨가 아내를 쳐다봤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봤다고. 평소에는 아내 눈치를 보고 말리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아내 얼굴을 똑바로 봤대요. 박미숙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준혁 씨가 그 말을 듣고 잠깐 가만히 있었대요. 5초? 아마 그 5초 동안 많은 것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상견례에서 사돈 앞에서 고졸이라고 한 말. 파혼 선언 뒤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것. 서연이 직장까지 찾아가서 한 말. 그리고 지금 이 대답. 준혁 씨가 일어섰대요. 저 당분간 연락 안 할게요. 뭐? 야, 임준혁? 엄마가 사과하시기 전까지는요. 준혁 씨가 현관을 나갔대요. 박미숙 씨가 뒤따라 나오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 내 엄마한테 이럴 거야. 하고 준혁 씨는 돌아보지 않았대요. 임재호 씨가 거실에 남았다고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대요. 그날 밤 준혁 씨가 서연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사과받을 때까지 연락 안 한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아무 말도 안 했대요. 한참 뒤에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고마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이가 나중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준혁이가 그 말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싶었어. 상견례에서는 못했지만, 그때는 못했지만, 늦었지만 움직인 거예요. 그게 준혁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거예요. 충분했냐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한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고문 변호사에게 보낸 서류가 검토를 거쳐 돌아왔습니다. 명예훼손은 충분히 성립합니다. 소문 유포 경로와 내용이 특정되니까요. 공갈은 내용 증명 서류 자체가 근거가 됩니다. 직장 방문건은 업무 방해와 모욕죄로 병합 가능합니다. 바로 접수해 주세요. 네. 고소장 접수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오후 햇살이 빌딩 유리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증거는 다 있고 절차는 정해져 있고 변호사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실수가 생깁니다. 실수가 생기면 빈틈이 되고 빈틈이 생기면 상대가 파고들어요. 40년 넘게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화가 날 때일수록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것. 급한 쪽이 지는 거라는 것. 이 사건에서 급한 쪽은 저쪽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건 상견례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명예훼손과 공갈 2건 모두 접수 완료됐습니다. 직장 방문건도 업무방해 모욕죄로 병합해서 넣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에게도 통지가 갈 겁니다. 아마 며칠 내로 연락이 올 거예요. 오면 받지 마시고 서면으로만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도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퇴근하고 서연이한테 저녁에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묻고 서연이가 응 하고 대답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서연이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이모티콘은 아직 안 돌아왔지만 문자 끝에 마침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침표 하나가 이렇게 반가울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상견례로부터 35일째.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임성산업건 추가 보고 올라왔습니다. 읽어봐. 비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임성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입니다. 매출 약 380억 원. 종업원 수 240명. 주력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서스펜션 부품이고요. 우리 쪽 연결은? 저희 유통계열사 3사가 중간 유통사인 유줍대한부품과 계약하고 있고 대한부품이 임성산업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구조입니다. 2차 하청이에요. 납품 규모는 연간 약 12억 원입니다. 12억. 임성산업 전체 매출 380억 중에 12억이면 3%가 조금 넘어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금액이 작아도 라인이 끊기면 아프거든요. 은행 대출 받을 때 거래처 목록에 올리는 게 이런 라인이에요. 그쪽에서 이 연결고리를 알고 있었을까? 조사해 봤는데요. 임재호 대표는 최종 발주처가 한성그룹 계열사라는 걸 모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 유통사만 보고 납품하는 구조니까요. 그러니까요. 임재호 씨는 자기 회사 부품이 최종적으로 한성그룹 라인에 들어간다는 걸 몰랐어요. 박미숙 씨는 더더욱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상견례에서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졸, 장사, 자영업. 그 말들이 왜 그렇게 거침없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기보다 아래라고 확신했으니까. 확인도 안 하고. 비서님. 네. 계열사 3사에 공문 하나 준비해줘. 현재 2차 이하 하청업체 전반에 대해 거래 적정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임성산업을 콕 찍는 게 아니라 전체 점검이야. 그 안에 임성산업이 포함되는 구조. 기간은요? 60일. 실사 기간 포함해서.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임성산업 계약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방식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거래를 끊어버리면 그게 오히려 제 약점이 돼요. 사적 감정으로 거래처를 끊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가 하는 모든 일의 명분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는 거예요. 전체 점검이라는 틀 안에서 임성산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면 그때 조치하면 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요. 점검이 시작된다는 공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아파요. 하청업체 입장에서 상위 발주처가 실사를 나온다는 건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다시 한다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 그 불안 하나면 됩니다. 공문이 나간 건 그로부터 5일 후였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문을 받은 중간 유통사 대한부품이 임성산업 측에 연락을 했대요. 한성그룹에서 하청 전반 점검을 한다더라. 서류 준비해 달라. 그 말이 임재호 씨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재호 씨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얼굴이 굳었대요. 한성그룹. 그 이름이 상견례 그날 명함에서 본 이름이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박미숙 씨한테 말했대요. 한성그룹에서 거래 점검을 나온다. 박미숙 씨가 뭐가 문제냐는 표정을 지었대요. 그 한성그룹이 그 사람이야. 상견례에서 만난 그 사람. 그걸 내가 모르나. 그래서 뭐? 점검이 나온다는 건 거래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소리야.
임재호 씨가 목소리를 높였대요. 이 사람이 아내 앞에서 소리를 지른 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아내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업은 자기가 하고 집안에서는 아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게 이 부부의 구조였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뭘 잘못했어? 고졸이면 고졸이지. 사실을 말한 게 잘못이야? 그 고졸이 우리 거래처 회장이야. 박미숙 씨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말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대꾸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고졸이라고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남편 회사의 밥줄을 쥐고 있었다는 거요. 그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임재호 씨가 계속 말했대요. 고소도 들어왔어. 명예훼손의 공갈. 서연이 직장에 찾아간 것까지 다 잡혔어. 내가 언제 공갈을 했어. 변호사 시켜서 돈 달라고 한 거, 그게 공갈이야. 내용 증명 보낸 거 누가 한 건데. 박미숙 씨 얼굴이 달라졌대요. 분노가 아니라 당황. 당황이 두려움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변호사가 알아서. 변호사가 알아서? 당신이 시킨 거잖아. 준혁이 이름으로. 임재호 씨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대요. 은행 대출 만기가 석 달 뒤야. 거래 점검에 걸리면 대출 연장이 안 돼. 그게 뭔 뜻인지 알아? 박미숙 씨가 대답하지 않았대요. 회사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거실이 조용해졌대요. 그 이후에 박미숙 씨가 한 행동은 예상 가능한 거였어요. 고소 소식과 거래 점검 소식을 동시에 듣고 나서 박미숙 씨는 자기 지인을 통해 저한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라는 말을 전해왔어요. 비서가 그 연락을 받아서 제게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님 통해 연락 주세요. 라고 전해줘. 네.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지금 단계에서 박미숙 씨와 얼굴을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만나면 감정적인 대화가 되거든요. 저는 감정적인 대화를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박미숙 씨가 두 번 더 연락을 시도했어요. 비서선에서 같은 대답을 전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연락해 주세요. 세 번째 연락이 끊긴 뒤로 박미숙 씨 쪽에서 연락이 멈췄어요. 아마 변호사와 상의를 시작했겠죠.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기가 한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 사이 임재호 씨는 따로 움직였어요. 나중에 준혁 씨를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임재호 씨가 준혁 씨에게 전화를 했대요. 준혁아. 네. 아버지가 사과하면 안 되겠냐? 너 대신. 준혁 씨가 잠깐 아무 말 없었대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때 엄마를 말렸어야 했어. 상견례에서. 준혁 씨가 그 말을 듣고 놀랐대요.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고. 이 사람이 평생 아내 앞에서 한 번도 이겼던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내가 잘못해도 당신이 참지하고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아들한테까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아버지, 엄마가 잘못했어. 아버지도 잘못했어. 그건 인정한다. 준혁 씨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대요. 서연이가 나중에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약한 사람이었던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재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아내 앞에서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상견례에서 막말이 나올 때 말릴 수 있었는데 못했고, 명함을 보고 사태를 파악했는데도 수습하지 못했어요. 약한 게 나쁜 거냐고요. 그 약함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나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건 인정해줘야겠죠. 저는 그 사이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급할 것이 없으니까. 증거는 다 있어요. CCTV, 소문 유포 경로, 내용 증명 서류, 고소장은 접수됐고, 계열사 점검 공문은 나갔고, 변호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저쪽에 하나씩 도착하고 있을 겁니다. 고소 통지서, 점검 공문, 아들의 등 돌림, 남편의 원망, 하나씩 하나씩. 저는 이게 무너지는 소리라는 걸 알아요. 조용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벽돌이 한 장씩 빠지는 겁니다. 어느 날 비서가 퇴근 전에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퇴근 안 하십니까? 응. 조금 있다가. 비서가 나간 뒤에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그 아이 어깨가 떨리던 게 아직도 서네요. 병원에서 혼자 천장을 보고 있던 서연이. 엄마가 또 속상할까봐. 그 한마디. 창밖이 흐려졌습니다. 안경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안경을 벗어서 닦았는데도 흐려져 있었어요. 아, 그때 처음 울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아무도 없는 저녁에 소리 없이 서연이처럼 이 아이를 닮았는지 이 아이가 저를 닮았는지 우리 모녀는 둘 다 사람 앞에서 안 우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만 울어요. 5분이었을 겁니다. 길어야 10분. 그리고 안경을 다시 쓰고 얼굴을 닦았어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상견례로부터 60일이 지났습니다. 2달이에요.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 2달 동안 단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 서류함에 폴더가 하나 늘었다는 것뿐이에요. 그 폴더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확인서, 명예훼손 공갈 업무 방해 모욕, 4건, 서연이 직장 건물 CCTV 캡처 자료, 소문 유포 경로 확인 보고서, 박미숙 씨 측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 원본, 임성산업거래 구조도, 계열사 점검 공문 발송 확인서, 하나하나가 다 날짜와 증거가 붙어 있는 서류였어요. 감정으로 모은 게 아니에요. 사실을 모은 겁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상대 측 변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래요? 합의 의향이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합의요? 네. 고소 취하 조건으로 사과와 합의금을 제한하고 싶다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직이에요. 네. 아직 만날 때가 아니에요. 좀 더 두세요.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왜 아직인지 묻지 않았어요. 오래 일한 사람이니까. 제가 아직이라고 하면 아직인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상대가 충분히 아파야 해요. 지금 박미숙 씨는 고소가 들어온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거래 점검 공문이 실제로 임성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아직 체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공문은 나갔지만 실사는 아직 시작 전이니까요. 실사가 시작되면 달라져요. 서류를 내야 하고 현장을 열어야 하고 은행이 알게 되고 거래처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돼야 이 사람이 진짜로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사 개시 공문이 나간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계열사 3사에서 중간 유통사 대한부품을 통해
2차 하청업체들의 실사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임성산업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임재호 씨가 실사 통보를 받고 사무실 문을 닫았대요. 혼자 앉아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비서가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대요. 이 사람한테 임성산업은 30년이에요. 25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회사예요. 종업원이 240명이에요. 그 사람들 월급을 매달 이 사람이 주고 있어요. 은행 대출 만기가 석 달 뒤인데 상위 발주처 실사가 걸려 있으면 은행이 연장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임재호 씨가 무서웠을 겁니다. 자기가 한 잘못은 아내를 말리지 못한 것뿐인데 그 대가가 회사 전체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하지만요. 그건 임재호 씨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 제가 풀어줄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계약을 끊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점검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전부 정상적인 절차 안에 있어요. 하나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감정으로 움직이면 절차를 벗어나게 되고 절차를 벗어나면 명분을 잃어요. 명분을 잃으면 지는 겁니다. 실사 통보가 나간 다음 날이었어요. 퇴근 무렵에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미숙 씨가 로비에 오셨습니다. 멈칫했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직접? 네. 접수처에서 면회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변호사를 통하라고 했는데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가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거나 박미숙 씨가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온 거거나 어느 쪽이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상당히 급해졌다는 뜻이에요. 로비에서 만날게. 사무실로 안 올리십니까? 아니, 로비에서 돼. 사무실에 들이면 제 영역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비는 공적인 공간이에요. 거기서 만나면 충분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퇴근 시간이 한산했어요. 넓은 대리석 바닥에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고 한쪽 벽에 유리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로비 소파 구역에 박미숙 씨가 앉아 있었어요. 보자마자 느꼈습니다. 달라져 있었어요. 상견례 때 그 사람은 네이비 트위드 재킷에 진주 브로치, 턱을 살짝 든 자세, 사람을 위아래로 훑는 눈.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구겨져 있었어요. 머리도 평소만큼 손질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하얘질 만큼 꽉 쥐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한 회장님, 회장님, 상견례에서는 사돈 어른이라고 했고 제 학력을 듣고는 네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한 회장님이에요. 호칭이 바뀌었다는 건 이 사람이 저를 다시 봤다는 뜻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야 제대로 본 거예요.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미숙 씨가 입을 열었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더 하는지 들어보려고. 상견례에서 제가 좀 실언을 한 건 인정해요. 근데 그게 고소까지 갈 일입니까? 사돈 사이에. 사돈. 아직도 사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파혼했는데 우리 사이 일을 왜 회사까지 끌고 오세요? 남편 회사가 무슨 죄예요? 박미숙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둘 다였을 겁니다. 이 사람은 두려울 때 공격적으로 변하는 사람이에요. 상견례에서도 그랬거든요. 불안할수록 말이 세지는 타입. 저는 기다렸어요. 다 말할 때까지. 박미숙 씨가 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한 회장님?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직장 앞에서 하신 말씀 녹음돼 있어요. 박미숙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건물 CCTV에 출입 기록이 남아 있고 골목 외부 카메라에도 잡혀 있어요. 그건 소문 내신 것도 출처가 다 나왔어요. 어느 모임에서 누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어떤 경로로 제 딸 직장까지 들어갔는지 전부 확인됐습니다. 박미숙 씨 입이 닫혔어요. 변호사님 통해 먼저 연락 주신 서류도 있어요. 예식장 계약금에 혼수 비용의 정신적 피해 보상. 그 서류 발신인이 누구였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높일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만 나열하면 되니까. 사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무거워요. 박미숙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5초, 10초, 시간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2번, 3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나열한 게 전부 사실이니까. 로비에 에어컨 소리만 흘렀습니다. 없으시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일어섰어요. 합의를 원하시면 변호사님 통해 연락 주세요. 저한테 직접 오지 마시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회장님. 멈추지 않았어요. 한 회장님, 잠깐만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봤습니다. 박미숙 씨가 소파에서 일어선 채로 서 있었어요. 한 발짝도 따라오지 못하고 두 손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1, 2, 3, 4. 손이 떨렸어요. 로비에서는 안 떨렸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떨렸는데, 혼자가 되니까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방금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3개월 전에 제 딸 직장 앞 골목에서 고졸 엄마 밑에서 뭘 배웠길래 라고 했을 때 서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다시 올라가서 아무 일 없는 척 했을 때 그게 떠올라서 떨린 거예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통쾌하다고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상대가 무릎 꿇고 제가 이기고 끝. 시원하겠다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제 딸이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연이가 병원 침대에서 혼자 천장을 보던 그 시간이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2가지뿐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는 우리 가족한테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뭘 했는지 아는 것. 2가지. 그것뿐입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에 별은 안 보이지만 빌딩 불빛이 대신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응, 엄마. 밥 먹었어? 응. 엄마는? 엄마도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 걱정을 더 얹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응.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프로젝트 하나 맡게 됐어.
서연이 목소리가 밝았어요.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였어요. 잘했네. 응. 엄마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엄마 덕분이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문자에 이모티콘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프로젝트도 맡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지금은 상견례로부터 90일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에요. 박미숙 씨 측 변호사에서 합의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왔어요. 고소 취하 조건, 합의금, 그리고 공개 사과. 변호사가 전화로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상대 측에서 명예훼손과 공갈권에 대해 전면 인정하고 합의금과 함께 서면 사과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공개 사과 범위는 협의 가능하다고 하고요.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날 저녁에 서연이를 만났어요. 집에서 밥을 차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밥을 잘 먹어요. 뺨에 살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눈 밑 그림자도 옅어졌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숟가락을 들 때 손이 안 떨려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연아. 응. 그쪽에서 합의 요청이 왔어. 서연이 숟가락이 멈췄어요. 하지만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합의? 응. 고소 취하 조건으로 사과하고 합의금 내겠대. 서연이가 잠깐 생각했어요. 밥알을 씹으면서, 이 아이가 밥을 씹으면서 생각하는 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에요. 중요한 말을 할 때 꼭 뭔가를 씹고 있어요. 엄마. 응. 더 이상 안 해도 돼. 저는 서연이를 봤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3개월 전에 이 아이가 울면서 고백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았어요.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위에 뭔가가 새로 자라나 있었어요. 단단한 것, 이름을 붙이자면 괜찮아지려는 의지 같은 거였습니다. 아기 일은 아직도 생각나. 생각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거기 매달려 있으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엄마가 싸워줬잖아. 그걸로 됐어. 서연이가 밥을 한 숟갈 떴어요. 합의해. 끝내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 아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0세. 이 아이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됐구나.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혼자 버텨낸 시간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알겠어. 근데 엄마. 응? 사과는 받아. 꼭. 서연이가 웃었어요. 웃는데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웃음. 그래. 사과는 받을게. 합의가 진행됐습니다. 조건은 이랬어요. 첫째, 박미숙 씨가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한다. 명예훼손과 직장 방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서연이에게 직접 사과한다. 둘째, 합의금은 박미숙 씨 측이 제시한 금액을 수용한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과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셋째, 향후 서연이와 저에 대한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거래 점검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사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정상 진행하면 돼요. 원래 전체 점검이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임성산업계약을 끊지 않았습니다. 끊을 수도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사업적으로도 대체 업체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에요. 임성산업에는 240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박미숙 씨 때문에 그 사람들 밥줄을 끊는 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실사가 진행됐고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정상 거래가 유지됐습니다. 다만 임재호 씨는 이제 알게 됐겠죠. 자기 회사 부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그 라인 위에 누가 있는지, 그게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에요.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그걸 의식하면서 일하게 될 거예요. 사과문은 합의 후 일주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A사 한 장이었어요. 박미숙 씨가 직접 쓴 건지 변호사가 대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서연 씨의 직장을 방문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변에 유포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서류를 서연이에게 보여줬어요. 서연이가 한참 읽었습니다. 2번 읽었어요. 그리고 접어서 돌려줬어요. 됐어. 그 한마디였어요. 더 이상 그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과문을 폴더에 넣어서 서류함에 넣었어요. 고소장 접수 확인서 뒤에. 이 폴더가 다시 열릴 일은 없을 거예요. 없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저녁 먹으러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 나야. 밥 했어. 들어와. 된장찌개를 끓여놨어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입맛 없을 때 된장찌개만 먹는 아이였는데 요즘은 된장찌개가 아니어도 잘 먹어요. 그래도 된장찌개를 끓인 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밥을 먹다가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준혁이가 연락 왔어. 숟가락이 멈출 뻔했는데 안 멈추고 떴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그래. 조심스럽게 연락 왔어. 밥 한번 먹자고. 뭐래? 그날 엄마 못 말린 거 미안하다고. 상견례에서 그때 자기가 나서야 했는데 못했다고. 저는 밥을 씹으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 서연이가 잠깐 숨을 쉬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는 못하겠어요. 포기는 못하겠다. 그 말이 귀에 남았어요. 넌 뭐라고 했는데? 아무 말 안 했어. 전화 끊었어? 아니, 안 끊었어. 안 끊었다. 그거면 됐어요. 끊지 않았다는 건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서연아. 응. 내 마음대로 해.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가 준혁 씨 싫어하는 줄 알았어. 싫어하지 않아. 사실이에요. 저는 준혁 씨를 싫어한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서연이를 좋아하는 건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까. 상견례에서 엄마 말을 못 막은 건 잘못이지만 그건 이 아이가 약했던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사실을 말하고 연락을 끊겠다고 했잖아요. 늦었지만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 사람이 널 좋아하는 건 알겠어. 나머지는 내가 판단해. 다만 서연이가 기다렸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천천히 할게.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서연이와 준혁 씨는 조용히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데이트라기보다는 밥을 같이 먹고 산책을 같이 하고 가끔 영화를 보는 정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혁 씨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네. 어머님. 파혼 이후에 회장님이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시 어머님이 됐어요. 제가 바꾸라고 한 적은 없어요. 이 아이가 스스로 바꾼 거예요. 식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편하신 시간에. 그래. 서연이한테 일정 물어보고 정하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엄마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해요. 1년 사이에 이 아이도 자기 싸움을 한 거겠죠. 엄마와의 관계에서 박미숙 씨와 임재호 씨는 준혁 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직 서먹하대요. 추석에 준혁 씨가 집에 갔는데 밥상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밥만 먹고 나왔다고. 박미숙 씨가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반성을 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쪽 집안 일이니까. 제가 신경 쓸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서연이한테 다시 손을 대면 그때는 합의 같은 거 없어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주말마다 오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자기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주말에도 잘 안 왔어요. 근데 그 일 이후로 주말마다 와요. 토요일 저녁에 와서 일요일 저녁에 가요. 아침밥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밥이 맛있었는지 2공기를 먹었어요. 예전에는 한 공기도 못 먹던 아이가 엄마, 나 다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가 미역국 국물을 마시면서 말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밥 먹다가 한 말처럼. 그런데 그 한마디가요.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좋은 쪽으로요. 1년 전에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 사실 그때 아기가 있었어 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다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구나. 하고 있구나. 그래야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짧게. 더 긴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 엄마는? 응. 엄마는 괜찮아? 서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 아이 눈이 걱정스러운 눈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엄마가 혼자 싸우는 걸 보면서 이 아이가 묻지 못했던 말. 엄마는 괜찮냐고. 잠깐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원래 괜찮아. 서연이도 웃었어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마 안 믿겠죠. 이 아이가 바보는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괜찮은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준혁 씨랑 메시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으니까.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일요일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사치예요. 커피를 들고 거실로 와서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3월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벚나무가 아직 꽃을 안 피웠는데 가지 끝에 봉오리가 맺혀 있었어요. 이번 주 안에 필 것 같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닦아도 시야가 흐려져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서연이가 다시 웃을 줄도 밥을 2공기 먹을 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할 줄도 사람은 회복하는 거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소파에서 서연이가 불렀어요. 엄마, 다음 주에 준혁이랑 같이 밥 먹자. 셋이서. 그래. 뭐 먹을까? 내가 골라. 된장찌개. 웃었어요. 이 아이는 결국 된장찌개로 돌아와요. 저는 한정숙이에요. 올해 63이 됐습니다. 학력은 고졸. 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취직했어요. 18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13해 전에 떠났고
빚을 갚고 사업을 일으키고 계열사 6개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어디 가서 그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명함도 안 내밀고 모임도 안 나가고 옷도 수수하게 입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동네 아주머니 같다고 해요. 그게 편해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싸웠습니다. 사업 때문이 아니라 제 딸 때문에.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건 참을 수 없었으니까. 무시는 참을 수 있어요. 평생 참아왔으니까. 고졸이라서 무시당하고 여자라서 무시당하고 수수하게 입고 다녀서 무시당하고 다 참았어요. 참아도 제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제 일을 했고 제 딸을 키웠고 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무시하는 사람들이 저를 못 보는 건 그 사람들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건 달랐어요. 제 딸이 다쳤으니까. 제 딸이 아기를 잃었으니까. 제 딸이 혼자서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도 못하고. 그건 무시가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에요. 말로 하는 폭력. 저는 그날 이후로 딱 하나 생각해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학력이어선 안 된다는 것.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그게 사람의 값이 아니라는 것.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누구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저는 고졸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그게 제 딸 앞에서 부끄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커피가 식었습니다. 창밖에 봉오리가 맺힌 벚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응.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어렸을 때 매일 밤 쓰다듬어 주던 머리.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봉우리 하나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